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잘못 쓰인 부분이 있어서 우선 수정부터 할게요. 진리에 이르는 길 59페이지 아래에서 7번째 줄. 진리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지가 발전하는 가운데 보편성과 합리성을 갖추면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진리의 속성은 보편성과 객관성이라 했죠. 따라서 합리성을 객관성으로 바꿔야 되겠죠. 마음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는 지들을 결합할 수 있다. 마음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는 영혼으로 바꿔야 돼요. 이번 시간에는 영혼의 상태인 오성과 창조성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성의 형성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진리에 이르는 길 5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의식이 어떤 대상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판단을 내릴 경우 알고자 하는 의지가 마음에 나타날 수 있다. 이때 마음은 오성의 속성을 지니게 된다. 그래요. 영혼의 상태가 변할 때는 판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지가 있어야 돼요. 알지 못한다는 판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의지가 있으면 알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해하려 하겠죠. 그래요. 이해하려는 영혼의 상태를 오성이라고 불러요. 보통 그렇게 막 부르죠. 그래서 오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성이 발휘되면 어떠한 과정이 이루어질까요? 알고자 하니까 이해하는 과정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해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죠.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남들은 되게 쉽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어느 경우에나 이미 알려진 것에서 출발하는 법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때로는 귀납을 통해서 또 때로는 연역을 통해서 행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귀납은 보편적인 것의 인식조차도 거기서 출발하지 않을 수 없는 출발점인데 한편 연역은 보편적인 것들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므로 연역으로서 도달할 수 없으면서 연역이 거기서 출발하는 출발점들이 있다. 그런데 이 출발점들은 귀납에 의하여 획득된다. 연역법과 귀납법이 연역법과 귀납법을 많이들 언급하죠. 굉장히 쉽게 언급하죠. 그래요. 연역법과 귀납법은 반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많이 하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귀납법은 개념을 얻는 걸 가리켜요. 개념. 연역법은 개념을 사용해서 이해하는 걸 가리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념은 뭔가요? 이런 게 개념이죠. 점은 쪼갤 수 없는 것이다. 선은 폭이 없는 길이만 있는 것이다. 무엇은 무엇이다. 이게 이제 개념이에요. 개념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규정을 통해서 만들어지죠.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직선을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점들이 쭉 곱게 있는 것을 인식하겠죠. 그 다음에 명칭을 붙이겠죠. 점들이 쭉 곱게 있는 것을 직선으로 규정한다. 이런 규정이 먼저 있어야 돼요. 개념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지나요?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직선으로 규정한다 해서 직선이 이제 주어의 위치로 오는 거죠. 그렇게 개념이 만들어져요. 그래요. 이런 개념이 있어야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개념 없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요. 언어 없이 이해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래요. 분리 문자 이런 말도 있죠. 문자로 표현할 수 없다. 이해한 것을. 그 다 거짓말이에요. 규정 없이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의 영혼은. 예를 들어볼까요? 연역을 한번 살펴볼게요. 연역이 아니죠. 연역이죠.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연역으로 보면 돼요. 이해하면 또 그게 또 규정이 될 수도 있겠죠. 이거 보세요. 이 삼각형이라 하죠. 삼각형이 뭐예요? 직선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영혼이 이해하는데 직선이라는 개념을 영혼이 지니고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직선은 점들이 쭉 꽂혀 있는 것이다. 이걸 딱 보고 뭐라고 어떻게 이해할까요? 직선 세개로 둘러싸인 도형이 삼각형이다.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근데 직선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형태만 보고 있는 거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뭔가요? 직선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직선 4개로 둘러싸인 도형이 사각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또 각에 대한 이해가 있다 가정을 할게요. 여기 직각이네? 이렇게 하겠죠. 직각 삼각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음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변 두 개가 같죠. 이건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변 두 개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이해를 하면서 또 규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죠.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직선 3개로 둘러싸인 도형을 삼각형으로 규정한다. 이러면서 또 삼각형은 무엇이다. 이런 또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귀납은 개념을 만드는 것, 연역은 이제 개념을 활용하는 거죠. 활용해서 질을 만드는 것. 또 만들어진 질은 또 개념이 될 수 있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용어는. 동양에서는 이런 게 없었냐, 이런 걸 몰랐냐.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거는 잘 안 가르쳐 줬죠. 안 가르쳐 줬어요. 기나과 연역을 뭐라 불리냐면 삼관이라 부르기도 하고 삼절이라 부르기도 했어요. 기납 연역은 두 개인데 왜 삼관 삼절이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삼관은 보통 가관, 공관, 중관이라고 하죠. 가관이 개념을 만드는 거겠죠. 공관이 이제 개념들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겠죠. 중관은 뭘까요? 공간이 행해지면 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를 한 게 이제 지가 되는 거죠. 지를 가지고 살펴보겠죠. 현실을. 그게 중간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요.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가 만들어지나요? 이해를 하고 이해한 내용이 뭐가 되나요? 지가 되겠죠. 지가 만들어진 뭘 하나요? 확인을 하겠죠. 확인을 하는 게 뭐예요? 중간이라고 보는 거죠. 확인을 해보니까 맞아요. 그러면 그 지는 확고해지는 거죠. 좀 그럴 때면 어떻게 할까요? 수정하겠죠. 뺄 거 빼고 붙일 거 붙이고 반대로 쓰여 있으면 반대로 다시 고쳐 쓰고 그러면 새로운 지가 만들어지겠죠. 새로운 내용을 이해하게 되죠. 그러면 그게 또 다시 지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확인하겠죠.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지가 진리로 발전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에 이르는 길을 썼죠. 정점을 썼어요. 마음의 실체를 탐구하면서 이렇게 진리에 이르는 길을 쓴 경우는 역사적으로 없었죠. 하지만 일단 쓴 거예요. 수정도 하지만 썼어요. 좀 불완전하지만 썼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시작이 반인 거예요. 왜 그래요? 진리에 이르는 길이 현 시대에서 완성될 수도 있고 먼 훗날 완성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쓰여지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해한 내용이 질을 형성했죠 이미. 확인을 하죠. 그럼 또 수정되겠죠. 잘못된 부분이. 그럼 또 새로운 지가 만들어지죠. 또 확인해 보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에 이르는 길이 결국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제일 쓰기 어려운 내용을 다룬 거죠. 그래서 쓴 리가 없었죠. 그래요. 일단 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작이 반이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범주란 게 있어요. 범주. 그래요. 범주라는 게 뭐냐면 철학에서 범주란 서양 철학에서 범주를 얘기하죠. 범주는 어떤 게 있나요? 칸트의 범주가 잘 알려져 있죠. 범주를 사용한 게 칸트가 처음은 아니에요.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쌍난표라는 게 있죠. 그것도 범주죠. 범주인데 하여간 뭐 칸트의 범주표는 잘 알려져 있으니까 뭐 어때요? 뭐 분량이 있고 단일성, 다수성, 총체성, 성질, 실제성, 부정성, 제한성, 관계, 부속성 및 자연성, 즉 실체와 부속성의 관계. 관계는 또 뭐 있나요? 원인성 및 의존성, 즉 원인과 결과의 관계. 또 뭐 있나요? 능동자와 수동자 간의 상호작용. 관계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양상에는 뭐가 있나요? 가능성, 불가능성, 현존성, 비존재성, 필연성, 우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어떨까요? 머리 아프겠죠? 머리 아픈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뭔가요? 영혼이 질을 만들 때 사용하는 형식들이에요. 질을 만들 때 양쪽으로 본다는 거예요. 또 성질을 살핀다는 거예요. 또 관계를 본다는 거예요. 또한 양상을 본다는 거예요. 영혼이 질을 만들기 위해서 동원하는 형식들인 거죠. 그래요. 이게 완전한 범주일까요?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여기 얽매이면 안 돼요.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 자연에 대한 지든 마음에 대한 지든 사회에 대한 지든 질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든다는 거예요. 영혼이 질을 만들 때 형식을 동원하겠죠. 형식이 발견되죠. 형식들을 동원해요. 그런데 이런 형식들에 얽매이면 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영의 능력을 잘 몰라서 이런 거를 복잡하게 하고 이러는데 이런 있다는 정도만 알면 돼요. 이런 형식들이 얽매이면 어떨까요? 질을 만드는 능력은 영의 능력이죠. 영의 능력에 제한을 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라고 하는 거예요. 영에 대해서 다 알지를 못하잖아요. 영이 어디서 비롯된 거라 했죠? 절대자에서 비롯된 거라 했죠. 그래요. 순수 의지가 일어나고 그 상태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어때요? 영의 능력이 발휘되면서 생각하면서 이해하겠죠. 영의 능력은 절대자의 능력이라 했죠. 필요한 모든 형식들을 동원하겠죠. 알아서 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진리에 이르는 길을 썼지만 특별히 형식에 얽매여서 쓴 건 아니에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쓴 거예요. 영이 알아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필요한 형식은 알아서 동원한다는 거예요. 또 그릇된 부분은 알아서 수정한다는 거예요. 굳이 애쓰지 않아도. 다시 보면서 딱딱딱 이렇게 수정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영은 알아서 질을 만든다는 거예요. 질을 성장시킨다는 거죠. 진리에 이르는 길을 몇 달 전에 썼지만 잘 안 보이던 게 그 당시에는 잘 안 보이던 게 지금 보이는 것도
그런 이유인 거예요. 영은 알아서 질을 이미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한 몇 달 지나서 보면 아 그릇된 부분이 잘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형식이 얽매여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영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 안 되겠죠. 가만 냅두면 알아서 만들죠, 영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어떤 질을 만들 때는 이러한 형식들이 발견된다. 그 정도만 알면 되지. 막 이런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여기에 입각해서 자기가 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행위는 그릇된 행위인 거예요. 영의 능력을 제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의 능력도 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막 깊이 연구해서 연구한 사람치고 장담하건대 제대로 된 지를 만드는 이는 없다는 거예요. 왜? 지는 제대로 된 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영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능력을 발휘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지를 만들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전혀 무의미한 거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아, 영이 지를 만들 때 이러한 형식 정도는 이러한 형식들을 동원하는구나.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이해를 할 때 어떤가요? 이해를 할 때, 자기 의식이 결합할 수 있나요? 없나요? 보통 결합되죠. 그래요. 자기 의식이 결합돼요. 이거 좀 잘못 적었네요. 자기 의식과 결합한 오성이죠. 자기 의식과 결합한 오성. 자기 의식이 사라진 오성. 그래요. 자기 의식과 결합하면 결합한 오성은 어떻게 생기나요? 인간적인 고통과 쾌락이 일어나면 인간적인 의지가 전달되겠죠, 신검에. 또 질을 만드는 또 형식이 신검에 전달되겠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릇된 이해가 생기겠죠. 그럼 그릇된 이해는 뭐가 되나요? 그릇된 지가 되는 거죠. 그럼 바른 지는 어떻게 생기나요? 자기 의식이 사라진 오성이 돼야 되겠죠. 그럼 어떤 경우에 되나요? 순수 고통과 순수 쾌락이 일어나면 순수 의지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신금이 순수 신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바른 이해를 하게 되겠죠. 바른 이해는 어떻게 되나요? 바른 지가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먼저 우성을 살펴봤어요. 이해를 할 때 중요한 게 뭔가요?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바른 개념이 있어야만 바르게 이해가 되겠죠. 왜? 개념을 통해서 이해를 하니까. 그릇된 개념을 지니면 그릇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래요. 자본과 시장은 삶의 터전이다. 이렇게 규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본과 시장을 소중히 여겨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까요? 자본과 시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근데 자본과 시장은 악이다라고 규정을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까요? 자본과 시장을 파괴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본에 제한을 가한다거나 시장 기능을 훼손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가지는 개념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본과 시장은 삶의 터전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의 눈에 이제 시장 기능을 훼손하고 자본을 파괴하려는 이들이 발견됐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농부가 있다고 가정하면 밭과 종자를 해치러 온 그냥 이리떼로 보겠죠. 이리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농부가 발견했으면 죽여야 되는 거죠. 쫓아내거나 죽여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과 시장을 악으로 보는 이들이 예를 들어서 자본과 시장은 삶의 터전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보이면 어떨까요? 악으로 보이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요. 타협이 되나요? 타협 없어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뭐 타협을 좋아하죠. 좋은 게 아니냐 이러는데 인간적인 마음이 그런 거죠. 근데 진리의 세계에서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벼랑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나요? 죽는 거죠. 근데 섭리를 잘 이용하면 어떤가요?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죽는 거 아니면 그렇죠. 이용해서 큰 은혜를 있는 거죠. 항상 그래요. 섭리가 원래 그래요. 진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본과 시장은 삶의 터전이다가 진리겠어요. 자본과 시장은 파괴해야 할 악이다가 맞겠어요. 그런 거예요. 바른지와 그릇된지는 원래 합쳐질 수 없는 거예요. 공존도 불가능하고 병존도 불가능한 거예요, 실상. 원래 그래요. 근데 이제 원래는 그래요. 그런데 뭐, 그렇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많아야지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할까요? 자본과 시장을 발전시켜야 된다. 자본과 시장은 삶의 터전이다. 자본과 시장을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지 그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되는 거예요. 자본과 시장은 파괴해야 할 악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회는 멸망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멸망한 게 그런 것 때문이에요. 조선이 멸망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이처럼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개념에 따라서 가지게 되는 견해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고 행동 역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개념을 지녀라. 그래야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바른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인간에게 이로운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조성을 살피려고 했는데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